안녕하세요. 오늘도 톡톡 사연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톡톡 사연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거주하는 50대 주부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지네요. 아침과 밤에는 공기가 선선해서 산책하기 아주 좋은 날씨더라고요. 이번 여름은 다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더위가 괜찮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더워서 힘들었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 여름에 개인적으로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살짝 감았다 떴더니 여름이 지나갔다고 느껴졌어요. 오늘은 바로 그 사연에 관해 제보하려고 합니다. 제 사연은 바로 고부 갈등에 관한 내용인데요. 혹시 이 사연을 듣는 분 중에 며느리인 분들이 있다면 공감할 내용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며느리면서 시어머니였던 제 고부 갈등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내륙 지방에 있는 시골이에요. 서울에서 무려 4시간을 달려서 가야 겨우 도착하는 곳이랍니다. 시골이라 요즘 가도 발달이 덜 된 곳인데 제가 자랐을 때는 더욱 심각했어요. 버스도 하루에 한두 대가 겨우 다닐 정도였습니다. 저는 사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어요. 집안이 워낙 가난하기도 했고 또 시골이라 고등학교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도시 지역으로 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가발 공장에서 일했는데 거기서 저보다 4살 많은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서로가 첫눈에 반했고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랍니다. 태어나서 처음 사귄 남자였는데 사실 다른 것보다 외모가 너무 잘나서 좋았어요. 그렇게 얼떨결에 우리는 바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에 남편을 데려갔더니 아주 좋아했어요. 키도 크고 훤칠했고 무엇보다 막내딸이 결혼한다니까 부모님이 경사라고 하셨죠. 막내였던 저와 달리 남편은 무려 6남매 중 장남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다들 그랬는데 여유로운 집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친정은 말할 것도 없이 가난했고 시댁 또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으로 올리고 우리 부부는 시댁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댁은 주택이었는데 우리 친정만큼은 아니어도 가난한 형편이었습니다. 한 방 안에서 시동생들이 모여 잠자곤 했는데 워낙 좁아 다리를 제대로 펼 수도 없었어요. 제가 남자 형제가 하나도 없어서 처음에는 남자인 시동생들이 참 어색하더라고요. 북적거리는 집에서 익숙하지 않아 적응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런 저를 시아버지가 참 많이 예뻐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원래 성격 자체는 되게 무뚝뚝하고 말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제가 맏며느리라고 저한테는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엄한 분이었지만 저한테는 좋으셨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경우가 달랐어요. 오늘 제 사연의 주인공이 2명으로 좁힐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우리 시어머니랍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대놓고 안 좋아하셨어요. 다른 자식보다 장남을 많이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눈엣 가시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일을 그만두었는데 그래서 시어머니와 있던 시간이 남편과 보내는 시간보다 더 많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무려 새벽 4시에 깨우셨어요.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의 하루치 먹을 음식을 만들라고 시키셨습니다. 당신은 6시에 일어났는데 딱 일어나자마자 제가 만든 요리의 간을 보았어요. 그리고 한 번도 칭찬해 준 적이 없습니다. 짜다고 해서 물을 넣으면 싱겁다고 하고 싱겁다고 해서 소금을 넣으면 짜다고 하셨죠. 그리고 6남매의 저랑 시부모님까지 한 집에 사는 사람의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빨랫감도 많았어요. 특히 막내 시동생이 그때 겨우 4살이라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빨랫감을 저한테 다 손빨래를 직접 하라고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요리하고 식구들이 아침을 다 먹으면 정리하고 빨래를 시작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식구들이 집에 오면 밥을 차리고 동시에 막내 시동생을 돌보는 게 일이었어요.
제가 결혼을 한 건지 식모로 취직한 건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다 괜찮았는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바로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는 저를 친정에 보내주지를 않았어요. 예, 뭐라고? 친정에 간다고? 아,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못 들어봤어? 하긴 고등학교도 안 나왔으니 가방끈이 짧아서 모를 수도 있겠네. 하여튼 내 허락 없이는 친정에 절대 못 가니까 그런 줄 알아. 어휴, 올해가 큰 집이라 명절 음식 준비만 일주일이 걸린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니? 시댁은 큰 집이라 명절이나 제사가 되면 친척들이 많이 왔습니다. 제사에 대해서도 제가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시댁은 무려 제사가 1년에 12번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제사를 지냈는데 이게 너무 체력 소모가 심했습니다. 안 그래도 혼자 시댁 식구들의 집안일 하느라 허리가 휠지경이었거든요. 결혼하고 실제로 저는 몸이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게다가 손이 너무 커서 음식 준비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음식은 남는 게 낫지 모자라면 절대 안 된다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사가 다가오면 일주일 전부터 음식 준비를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이상한 고집이 있어서 꼭 고기를 시장에 있는 특정 정육점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과일과 채소는 종류마다 사는 곳이 달랐어요. 그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꼼꼼하게 비교하고 구매하셨죠. 그러다 보니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를 졸졸 따라다니며 시장에서 양손 무겁게 들고 다니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것도 괜찮았는데 명절에 집에 보내주지 않으니 그건 서러웠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1년이 지나고 제가 서러워서 눈물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아유, 왜 새아가를 집에 안 보내려고 그래? 아가, 다녀와라. 혼자 음식 준비하느라 힘들었지? 괜찮으니까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부모님 얼굴도 뵙고 오렴. 당신은 왜 이렇게 며느리를 괴롭혀? 아들, 새아가 데리고 나가라. 친정에 가고 싶어서 우는 저를 시아버지가 옆에서 도와주셨어요.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남편이 저를 챙겨 시댁에 나와 친정에 갈 수 있었습니다. 꿈만 같던 이 일이 지나고 다시 시댁에 왔더니 시어머니는 저를 투명 인간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심지어 친정어머니가 저 먹으라고 나물을 챙겨주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버리셨습니다. 버려진 나물을 보면 너무 속상해서 혼자 많이 울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울자 듣기 싫다고 나가서 울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럽고 속상해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다 시아버지와 남편 덕분이에요. 시아버지는 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와 달리 저를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제 편이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구박하면 나서서 그러지 말라고 대놓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시어머니는 효자 아들이 변했다고 저를 구박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래도 저를 싫어하고 저래도 저를 싫어하면 차라리 남편이 막아주는 것이 좋더라고요. 비록 시댁에서 시작한 신혼생활이지만 남편은 저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종일 집에서 집안일 하느라 바쁜 것을 알고 가족들 몰래 밤에 나와 산책도 하고 과자를 사 먹기도 했어요. 또한 제가 하는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칭찬하고 저를 많이 예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시어머니와 낮에는 시간을 보내면서 남편이 퇴근하는 것만 기다렸어요. 그러다 한 가지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임신하고 막달이었을 때 일어났어요. 저는 결혼하고 무려 3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워낙 결혼하고 시집살이를 당해서 힘들기도 했고 워낙 몸도 제가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공장에서 일하다 결혼해서 몸이 많이 상한 상태였는데 시댁에서 혹사당해서 무릎부터 허리와 어깨 관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신이 쉽게 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괜찮다고 아이를 기다리자고 하셨고 시어머니는 아이도 제대로 임신 못한다고 저를 구박하셨습니다. 남편과 노력 끝에 아이가 드디어 생겼는데 다행히 입덧이나 다른 심한 태동이 전혀 없었어요. 만약 임신 기간에 힘들었으면 버티기 어려웠을 텐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만삭의 몸으로 막내 시동생을 육아하고 종일 집안일 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임신한 저에게 당신은 임신하고 받일까지 했다며 쉴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차피 쉴 생각도 전혀 없었지만 속상하긴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막달이 되었을 때 마침 설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애 떨어진다고 친정에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기 낳으면 언제 또 제가 친정에 갈 수 있을지 모르니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남편이 공장에서 일하느라 같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휴일에 일하면 돈을 더 준다고 했거든요. 아기가 태어나고 들어갈 돈이 많으니 남편은 설날에도 일하러 공장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나서서 저를 친정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그러다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친정에 내려주고 시아버지는 바로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셨어요. 2일 뒤에 온다고 웃으면서 우리 부모님께 인사하고 가신 시아버지는 그만 그날 집에 가다 하늘로 가게 되셨습니다. 설날이라 도로에 차가 많았는데 전복사고가 일어났거든요. 저 망할 년이 전연 때문에 내 남편이 죽었어. 아이고 불쌍한 내 남편. 야 이년아 내 남편 살려내. 너 내 아들까지 죽일 거지? 어? 이혼해. 이혼하라고. 내 남편 어떡할 거야. 너만 아니면 내 남편 죽을 일이 없었잖아. 책임지라고. 네가 대신 죽지 그랬어. 엄마 왜 그래. 그만해요. 미정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아버지가 사고 난 거는 트럭 운전자 책임이지 엄마 며느리 잘못이 아니라고요. 지금 누구보다 속상하고 마음 아픈 게 바로 아내라고요. 진정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난리가 나셨습니다. 저는 사고 소식을 듣고 곧바로 충격에 쓰러지게 되었어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시아버지의 장례식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급하게 장례식에 갔더니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드셨어요. 너무 다행히 제 배 안의 아기는 아주 멀쩡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우리 아기를 지켜준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반면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고 장례식장 바닥에 누우셨어요. 남편 말대로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저는 곧바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예정일보다 빠르게 태어난 우리 아기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첫 손주라 아들을 원하셨거든요. 장남이 우는 소리를 듣고 시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어머니는 저를 미친 듯이 괴롭히기 시작하셨어요. 제 얼굴만 봐도 자기 남편을 살려내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괴롭힘에 힘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묵묵히 시집살이를 견뎠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많이 기울었었어요. 시아버지가 밖에서 벌어오는 돈이 없어졌으니까요. 남편은 쉬는 날도 없이 밖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퇴근만 바라보던 저는 더욱 기댈 곳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집에 없으니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제가 막내 시동생을 키웠다고 했었죠. 올해 아이가 있어도 저는 절대 시동생들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갓난아이인 제 장남보다 막내 시동생을 더 업고 다닐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그 모습도 싫었는지 많이 구박하셨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내 새끼한테 안 떨어져? 넌 네 새끼 데리고 친정으로 꺼지라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리 가라고. 아휴, 내 팔자야. 여보, 왜 먼저 하늘로 간 거야? 나는 어떻게 살아? 아이고. 제가 막내 시동생을 돌보면 와서 당장 꺼지라고 제 몸을 밀어내기도 하셨어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온 식구가 먹고 사는 것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아들이 신생아라 들어가는 비용도 많았는데 진짜 기저귀 비용이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아끼고 살았는데 문제는 또 시어머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술에 의존하셨어요.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종일 소주를 그렇게 드셨습니다. 차라리 술버릇이 없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시어머니는 술이 들어가면 계속해서 비속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시동생들도 있는데 쌍욕을 하며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어요.
나중에는 저한테 시동생들이 무섭다고 와서 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이해가 안 되면서도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소주가 몸에 좋지 않으니 일부러 숨겨도 시어머니는 금세 찾아내셨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파서 쌀도 마음껏 먹지 못했는데 시어머니는 소주를 물처럼 드셨어요. 나중에는 슈퍼에서 우리 어머니에게 술을 팔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워낙 소주를 먹고 밖에서도 시비를 걸고 다니니까요. 세대, 내가 진짜 안쓰러워서 그냥 노파심에 얘기하는 거야? 아직 나이도 어리니까 새 인생 살아, 응? 저 집에서 남은 인생 계속 살 거야? 아휴, 안타까워. 그냥 애 버리고 도망가라니까. 에이, 어떻게 그래요. 그리고 이미 아시겠지만 시아버지가 저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안쓰럽기도 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네 주민들은 저를 보면 그렇게 안쓰러워하셨어요. 워낙 시어머니 성격이 좋지 않아 동네에서 유명했거든요. 이렇게 힘들지만 애써 버티면서 살았는데 그러다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제 인생에 가져온 의미가 참 커요. 오늘 제가 제보한 사연의 첫 번째 토대가 되는 사건이랍니다. 장남이 3살이 되었을 때 얘기예요.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다정하고 늘 제가 먼저였어요. 반쯤 미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힘들어도 시동생들 커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다행히 시동생들은 멀쩡해서 저를 두 번째 엄마처럼 생각했어요. 제가 아가씨들과 도련님의 학교에 시어머니 대신 학부모 상담에 갈 정도였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도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에게 둘째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고 저는 기쁘면서도 걱정이 되었어요. 안 그래도 가난해서 콩나물 하나를 사더라도 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식구가 한 명 더 늘면 그건 조금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부에게 찾아온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은 임신 소식을 듣더니 아주 기뻐했습니다. 본인이 더 일을 늘려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했어요. 실제로 남편은 무리해서 일을 여러 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둘째를 임신해서도 저는 시댁의 집안일을 당연하게 도맡아서 했어요. 이제는 익숙해진 상태라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건은 제가 둘째를 낳고 일어나게 되었어요. 둘째의 성별은 바로 딸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자식들의 성별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기뻤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시어머니의 태도가 놀라웠어요. 사실 첫째 때 하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와서 시어머니가 우리 장남도 미워했거든요. 그런데 둘째 때는 의외로 싫어하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와서 아이를 보고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어머님이 이제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는 줄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먼저 저에게 말을 건네셨어요. 아이를 낳았으니 친정의 남편과 둘이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갓난아이를 데리고 먼 친정까지 가는 것이 어려워서 제가 거절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계속 괜찮다고 빨리 다녀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우리 부모님도 저를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은 저는 남편과 친정으로 가서 3일을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확실히 엄마가 해준 밥을 먹으니 몸의 회복도 빠른 편이었어요. 남편과 둘이 시어머니가 변했다고 좋아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시어머니에게 드리라고 따로 선물까지 챙겨주셨어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했는데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랑 아빠 없이 할머니랑 삼촌들 말 잘 듣고 있었어? 어머니, 아기는요? 참, 우리 부모님이 어머님 드시라고 이렇게 선물도 많이 챙겨주셨어요. 형수님, 어떡해요? 너무 죄송해요. 우리도 엄마가 이럴 줄은 전혀 몰랐어요. 우리가 대신 죄송해요. 이걸 어떡하면 좋아요? 엄마가 아이를 본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아이를 어디에 버리고 왔나 봐요. 아이가 없어요. 저는 시동생의 말을 듣고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바로 제가 낳은 둘째가 집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태연하게 거실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시동생들은 엉엉 울며 아이를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화가 나서 어머님에게 울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너무 당당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리고 과호흡이 오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우리 둘째를 어디에 버렸냐고 해도 시어머니는 소주만 마셨어요. 소주를 빼앗으니 시끄럽다고 방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급한 대로 남편은 집을 나갔어요. 저도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장남을 시동생들에게 맡기고 그대로 밖에 나왔습니다. 다행히 놀이터에 앉아있던 동네 주민들이 엉엉 우는 우리 부부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저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세댁. 내가 어제 안 그래도 그 집 할머니가 신생아 데리고 어디 가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아직 100일도 안 됐잖아. 아기를 제대로 싸매지도 않고 무슨 장난감 들고 가듯이 들고 가더라? 혹시 우리 아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떡해요. 걸을 수 있는 애도 아니고 지금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제발 어디서 마지막으로 보셨는지 알려주세요. 네? 어떡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저기 우리 언덕 위에 있는 보육원에 가봐. 경찰서랑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찾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 도울게. 같이 가자. 응? 울지 말고. 아이고, 안타까워. 다행히 동네 주민들까지 나서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둘째 딸은 정말 주민의 말대로 보육원에 있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 말로는 우리 딸이 현관 앞에 버려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아무런 정보도 없이 덩그렇게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일단 데리고 있었다고 해주셨어요. 제가 낳은 아이니까 저는 당연히 우리 아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찾아서 시댁으로 데려갔어요. 시동생들은 본인들이 대신 미안하다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그런데 저는 도저히 시어머니와 더 같이 살 수는 없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우리 아이까지 버리고 저렇게 태연하게 소주를 마시는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제가 미워도 아이를 버리는 행위를 어떻게 제가 버티겠어요. 그리고 저런 상태의 시어머니와 살면 앞으로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얘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남편은 엉엉 울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다 잘못했다고 차라리 독립해서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는 그냥 시어머니와 인연 자체를 끊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친정에게 알렸더니 친정 부모님도 당장 이혼하라고 해주셨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결혼하고 이혼할 때까지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어요. 저한텐 늘 최선을 다했고 저도 남편 덕분에 미친 시어머니여도 참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넘어서 우리 아이들한테까지 피해가 가니까 그걸 버티기는 힘들더라고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울면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굳건했어요. 사실 시동생들도 착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시동생들도 저를 말리면서 본인들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행동들이 고마웠지만 저는 이미 지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부부는 합의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데려가는 것으로 합의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사해서 친정과 가까운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남의 나이도 어렸고 둘째는 심지어 신생아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남편은 우리가 비록 이혼했지만 인연의 끈을 끊는 것은 안 된다고 위자료를 매달 보내주었어요. 하지만 남편 돈으로 시댁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받지는 못했어요. 실제로 남편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고요. 남편에게 소액의 돈을 매달 받기는 했지만 그걸로 저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나도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한 대로 시장에 가서 무작정 일을 구했어요. 갓난아이를 업고 이혼했다고 일자리를 찾으니 제가 안쓰러웠는지 바로 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너무 좋은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시장 안에 있는 반찬 가게에서 저는 일했습니다. 사장님은 우리 아이들을 매우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찬 가게에서 저는 5년을 일했어요. 5년 동안 반지하에 있는 쪽방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명절마다 저를 찾아왔어요. 와서 제가 사는 모습을 보고 제 앞에서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아직 남편을 향한 마음이 남아있어 그런 남편이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둘째가 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여보, 나 인도에 가게 되었어. 가서 돈 벌면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몇 년은 못 올 거야. 이거는 내가 마지막으로 그동안 모았던 돈이야. 이걸로 당신 가게 하나 차려줄 테니까 그걸로 먹고 살고 있어. 내가 항상 미안하고 고맙게 생각해. 아이들 포기하지 않고 키워줘서 고마워. 어머, 이게 뭐야? 언제 이렇게 돈을 모았어? 나야말로 이혼했는데 이렇게 꾸준히 아빠 역할, 남편 역할 해줘서 고마워. 가서 몸 건강하게 잘 있다가 와. 나는 한국에서 아이들 열심히 키우고 있을게. 내가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 남편은 돈을 벌기 위해 인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달 돈을 보내는 것은 힘들다고 했어요. 이혼하고 몇 년이나 저를 챙겨주어 저는 그것만으로도 고마웠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가게를 열 수 있게 목돈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아이들 학교 앞에 작게 분식집을 열었어요. 아주 작은 공간이 있고 겨우 7평 정도 되는 크기였습니다. 거기서 혼자 김밥과 라면, 떡볶이를 팔았어요. 우리 아이들 학교 바로 앞이라 걱정도 덜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분식을 만들어 팔며 아이들을 키웠어요. 반지하에서 탈출해서 빌라였지만 작게 우리 세 식구가 살 공간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장남은 유난히 남편을 쏙 빼닮았어요. 누가 봐도 남편의 얼굴이 가득한 장남은 운동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축구를 워낙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공을 가지고 놀았거든요. 그래서 장남은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저는 운동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실력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운동 쪽으로 가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식집을 하면서 저는 부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혼자 집안일 하느라 손재주가 좋았거든요.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으며 손바느질을 터득해서 수선으로 부업도 했어요. 그리고 인형에 눈 붙이는 것도 하고 새벽에 분식집에 가기 전에 신문 배달도 했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죠.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고 옷도 몇 벌로 돌려 입었어요. 그렇게 돈을 모아 장남을 지원했습니다. 다행히 장남은 제가 지원해줬더니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다만 장남을 그렇게 지원하느라 둘째 딸에게 상대적으로 소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착한 딸은 집안 형편을 이해하고 오빠에게 더 지원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천사 같은 남매를 얻어 저는 힘들어도 행복했습니다. 지옥 같던 시간도 결국 다 흐르더라고요. 확실히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시어머니처럼 옆에서 사사건건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 심적으로 좋았습니다. 어느덧 아이들은 자라 성인이 되었어요. 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니 아이들이 훌쩍 컸습니다. 장남은 축구 선수가 되었고 둘째 딸은 교대에 입학했어요. 혼자 분식집을 운영하며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중에 분명 웃을 날이 올 거라 혼자 생각하며 버텼어요. 그랬더니 진짜 아이들이 너무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소식이 완전히 끊겼어요. 인도로 떠나고 2년 정도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아예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혼하고 저는 시댁과 아예 연락이 끊어서 물어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에게 안 좋은 기억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혹시 죽었나 생각도 했습니다. 만약에 죽은 거라면 곱게 보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셋째 시동생과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형수님, 와, 이게 도대체 얼마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형수님이 우리 형하고 이혼하고 우리가 얼마나 속상했는데요. 형수님, 우리 형제들이 참 많이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형수님을 찾았는데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어요. 도련님, 아니, 이제 서방님이시네요. 그러셨구나. 어머님은 잘 보내드렸어요? 이제는 저도 시간이 흘러 다 용서했어요. 괜찮아요. 그나저나 혹시 지금 남편하고는 연락이 되나요? 인도로 간 것은 저도 아는데 그 이후로는 소식이 끊겨서 걱정했어요. 형이요? 우리한테도 연락을 자주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잘은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인도에서 나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일단 한국은 아닌 것 같아요. 귀국하면 제가 물어볼게요. 형수님도 그때까지 편안하게 지내시고 이제 우리 종종 만나요. 오랜만에 본 서방님은 아주 잘 자라서 결혼까지 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혔던 거지 시동생들과 사이는 나쁘지 않아서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상하게 막 기쁜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에서는 부디 본인 마음이 편하길 바랐어요. 그리고 남편은 인도에서 여전히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약간 서운한 마음이 있기도 했어요. 잘 살고 있다니 다행이었지만 저와 우리 남매를 잊은 건가 생각도 들었죠. 제가 이 얘기를 언니에게 했더니 이미 이혼했으니 남편을 놓아주라고 하더라고요. 부부의 연이 끊겼으니 이제 남이라고 언니는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정답인데 왜 이렇게 속상했는지 모르겠어요. 서방님과 언니의 말을 듣고 저는 그렇게 천천히 남편을 마음속에서 놓아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장남은 축구선수로 활약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국가대표 자리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본인의 꿈인 축구선수로 사니까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딸도 교대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어요. 특히 딸한테는 지원도 잘 못해줬는데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자기 직업을 가지다니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남편하고 연락이 닿아 이렇게 잘 자란 아이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정기 휴일이 없었어요. 집에서 쉬면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루라도 나가서 김밥을 팔면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니까 그걸로 아들과 딸에게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마침내 조그만 아파트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남이 어느 날 결혼한다고 며느리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이 며느리가 오늘 제 사연의 핵심 인물이랍니다. 며느리의 첫인상은 아주 좋았어요. 참하고 예쁘고 상냥했습니다. 며느리는 비록 직업은 없어도 사람이 참 착해 보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나가다 어머님 생각이 나서 들렸어요. 제가 설거지라도 할까요? 어머님, 힘드시죠? 여기 음료수 사왔으니까 이거 드시면서 하세요. 어머, 세아가, 아니야. 내가 어떻게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일을 시키니? 이렇게 나 보러 와준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 나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도 돼. 혼자 워낙 오래 일해서 괜찮아. 하나도 힘들지 않아. 며느리는 심지어 결혼 전에 우리 가게에 와서 일을 도왔어요. 저는 워낙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당했으니 절대 내 며느리를 괴롭힐 생각은 없었습니다. 원래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어려워야 좋은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연락한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저 우리 장남하고 둘이 사이가 좋게 오래 살면 그게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어찌나 착한지 제가 혼자 일한다고 하니까 와서 종종 돕겠다고 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일을 시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들한테 듣기로 며느리 친정이 형편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빚도 꽤 많은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직업이 없이 그냥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우리가 모든 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 분식집을 운영하며 힘들게 모았던 적금을 보태 신혼집도 마련해 주었어요. 딸의 결혼자금 조금만 남기고 모두 장남의 결혼에 보탰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장남 부부는 처음에는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결혼 전에는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먼저 다가오는 것 자체가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약간 곤란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는 저한테 돈을 자꾸 요구했어요. 아들이 축구 선수지만 유명하지 않아 사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며느리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집에 있었거든요. 또 며느리는 신혼여행에서 임신해서 신혼을 임신한 상태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임신하고 호르몬 때문인지 며느리는 틈만 나면 저에게 연락했어요. 어머니, 남편이 지금 훈련 가서 저 혼자 집에 있는데 너무 외로워요. 어머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래도 어머님은 수입이 있으셔서 다행이에요. 저는 지금 배고픈데 남편이 돈을 잘 버는 편도 아니니까 너무 힘들어요. 소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데. 그러니? 세아가, 그럼 내가 소고기를 너희 집으로 보낼게. 임신했을 때는 원래 잘 먹어야 하거든. 어디 아픈 곳은 없니?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렴. 알겠지? 저는 그런 며느리가 안쓰러워서 혼자 많이 도와주었어요. 원래 우리 분식집은 정기 휴일도 없었는데 오로지 며느리를 돌보기 위해 일요일은 쉬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많이 타는 며느리를 위해 평일에도 운영 시간을 조절해서 며느리를 보러 갔어요. 그렇게 며느리가 아이를 출산하자 며느리는 대놓고 조리원 비용과 아이를 키울 때 필요한 잡다한 비용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며느리가 달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었어요. 우리 아들과 결혼해서 손자까지 낳았으니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돈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아이를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식집을 개업하고 처음으로 평일에도 쉬는 날을 만들었습니다. 가서 아들네 집에 집안일도 제가 대신해 주었어요. 신생아 옷은 세탁기에 돌리는 것을 며느리가 싫어해서 제가 손수 손빨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청소와 요리까지 마치 산후도우미로 취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며느리가 제가 그렇게 도와주면 좋아해서 그 모습을 보면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남이 일하느라 바빠서 며느리에게 신경 써주지 못했거든요. 그게 너무 신경이 쓰여서 제가 대신 며느리에게 잘해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요구할 때도 계속 돈을 주었어요. 거의 제가 분식집을 하며 버는 돈의 많은 부분이 들어가도 좋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장남 부부가 행복하다면 바랄 게 없었어요. 확실히 제가 예전에 아무리 혼자 두 남매를 키웠어도 나이가 드니 손자를 돌보는 것은 참 힘들었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 버티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혼자 너무 힘들어하고 친정은 여유가 없다고 하니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도울 때마다 며느리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러다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제가 제보한 사연의 핵심이에요. 저는 장남과 딸이 결혼하고 혼자 작은 소형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주공 아파트였는데 오로지 제 힘으로 산 집이라 애정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공 아파트가 재개발된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당장 아파트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더니 며느리가 가족회의에서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님, 그러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리고 가게도 이제 정리하는 건 어떠세요? 어머님 건강이 지금 이제 체력도 안 되고 힘들잖아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노후는 편안하게 보내셔야죠. 우리가 어머님 모실게요. 어머, 새언니, 감동이에요. 저는 언니가 그렇게 우리 엄마를 모신다고 나설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새언니 말대로 엄마는 무릎이랑 허리가 아파서 이제 가게를 그만둘 때가 되었잖아요. 며느리는 너무 당연하게 저를 모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고마웠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딸까지 감동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 말을 믿고 가게를 정리했어요. 이때 딸하고 살짝 갈등이 있었는데 가게를 팔고 남은 돈이 있었어요. 저는 이 돈을 며느리에게 주고 싶더라고요. 딸은 본인은 안 가져도 되지만 며느리에게 주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주공 아파트 분양권도 아들 부부에게 줄 테니 그걸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저는 이미 며느리에게 감동한 뒤였어요. 그래서 가게를 정리하고 남은 금액, 제가 모아놓았던 돈, 아파트 분양권을 팔고 남은 전 재산을 1원도 빠지지 않고 전부 장남 부부에게 주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돈 관리는 모두 며느리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며느리의 통장으로 제 전 재산이 들어가게 된 거였어요. 딸은 며느리가 좋은 사람인 것은 본인도 알지만 약간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딸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당장 갈 곳이 없는 저를 모시겠다고 한 며느리가 고마워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남 부부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장남 부부는 제가 준 돈으로 서울에 있는 한강이 보이는 고급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막상 같이 사니까 제 상상과 너무 다른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원래 며느리는 제가 집안일을 대신해주면 말렸었어요. 어머님 굳이 고생하지 말라고 했었죠. 그런 태도에 제가 나서서 오히려 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고맙다고 꼭 말했어요. 그런데 막상 같이 살기 시작하니까 저한테 집안일을 모두 시키기 시작했어요. 제가 요리하지 않으면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고 눈치를 주더라고요. 제가 요리하고 싶어서 냉장고를 열면 재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시장을 보러 가자고 하면 너무 대놓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 며느리는 손자를 제가 돌보길 원했어요. 본인은 힘드니까 저한테 유치원 등원과 하원을 시키더라고요. 유치원에서 돌아온 손자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는 것도 저였습니다. 아들의 집에 식모로 들어간 게 아닌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러다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손자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자를 데리고 갔는데 손자가 놀이터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놀이터에서 손자가 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이들은 한눈을 팔면 바로 사고를 치는 것을 아세요? 특히 우리 손자는 남자아이라 그런지 매우 활발한 편이었어요. 평소에도 산만해서 유치원에서 선생님께 연락이 온 적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날따라 손자가 여기저기 많이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런 손자를 잡으려고 저도 아픈 다리를 이끌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손자가 뛰다가 그만 크게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얼굴에도 상처가 생기고 무릎에도 너무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저는 엉엉 우는 손자를 업고 허리가 아파도 꾹 참고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집안에 들어가니 며느리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세아가 지금 진영이가 놀이터에서 놀다 넘어졌어. 아이고, 이걸 어쩌니? 피를 많이 흘리는데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 일단 너한테 알리려고 데려왔어. 어머니,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어머머, 아이고 내 새끼, 어떡해. 제가 어머니께 유치원에서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지. 언제 이렇게 다쳐서 오라고 했어요? 우리 아들 상처는 어떡할 거예요? 며느리는 제가 손자를 집으로 데려가자 크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본인이 지갑을 챙겨 손자를 데리고 나갔어요. 제가 따라 나가려고 하자 됐다고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한 마음에 혼자 집에서 초조하게 며느리를 기다렸어요. 아들에게 전화해서 있었던 일을 말했더니 아들은 애들이 뛰다가 다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저에게 삿대질하며 소리 지르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병원에서 돌아온 이후 저를 투명 인간처럼 대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아예 대꾸하지 않았어요. 저는 순간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을 때가 기억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시집살이 했던 것처럼 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손자를 데리고 오려고 집을 나가면 본인이 저를 지나쳐서 손자를 유치원에 데려왔어요. 그리고 집에서 제가 보이면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때가 하필이면 장남이 훈련 갔을 때라 집에는 며느리와 손자 그리고 저 셋만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모습에서 저는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그러다 제가 가장 상처를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자가 다친 후에 제가 집에서 뭘 먹으려고 하면 식탁에서 그릇을 채웠어요. 심지어 젓가락을 아예 숨겨서 먹을 수가 없게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서러워서 혼자 방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러다 며느리가 나갔을 때 너무 배가 고파 부엌에 가서 밥을 몰래 차렸어요. 그리고 급한 대로 손으로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며느리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밥 먹고 싶으면 당장 나가서 돈 벌어와요. 아무리 아들 집이어도 이렇게 얹혀 살면 뭐라도 해야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식충이도 아니고.
아가, 내가 그래도 이런 아파트에서 살게 해줬는데 너무한 거 아니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도 사람이라 상처를 받아. 아, 됐고요. 당장 나가서 뭐 폐지라도 주우라고요. 노인네가 눈치가 더럽게 없어. 며느리는 밥을 먹으려고 하는 저에게 막말하며 식탁에 있는 밥을 치웠어요. 너무 서러워서 그대로 집을 나가 공원에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저한테 전화할 사람은 아들 아니면 딸이라 누군지 하고 봤더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울고 있어서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 받았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전화한 사람은 바로 연락이 끊겼던 전 남편이었거든요. 여보, 맞아? 아이고,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분식집 찾아갔더니 이미 정리하고 떠났다고 하더라고. 번호까지 바뀌고 어떻게 사는 거야? 내가 겨우겨우 찾았어. 당신 지금 어디야? 나 할 말 있어. 이 사람아, 어디 있다가 지금 나타나? 나 분식집 팔고 지금 아들 집에서 살아. 당신한테 연락 없을 때 우리 딸, 우리 아들 다 결혼했어. 손자까지 있다고. 그런데 여보, 나 죽고 싶어. 마침 전화 아주 잘했어. 나 너무 정말 속상해서 죽고 싶어. 살기 싫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 어디야? 내가 거기로 갈게. 일단 어디 가지 말고 그대로 기다려.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남편의 목소리가 그대로였어요. 저는 혼자 공원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흐르고 남편은 제 앞에 나타났어요. 남편의 얼굴은 그대로였어요. 남편을 보니 자동으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붙잡고 엉엉 울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했어요. 남편은 제 말을 조용히 다 들어주었습니다. 울면서 다 털어놓으니 제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어요. 제가 다 말하자 남편은 저에게 앞장서서 장남의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당황하자 자기가 다 생각이 있다고 당장 앞장서라는 말에 저는 남편을 데리고 장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 장남에게 아빠가 돌아왔다고 말하라고 시켰어요. 마침 저녁이라 장남에게 말했더니 바로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딸한테도 연락해서 온 가족이 장남의 집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상당히 당황한 눈치였어요. 저를 쫓아냈는데 갑자기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되었으니까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남편은 본인의 정체를 밝혔는데 너무 깜짝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연락이 없어서 서운하고 궁금했지? 나 내노라 하는 건설회사의 회장이 되었다.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 거야. 너희 엄마가 그동안 너희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니? 이제 사모님 소리 들으며 평생 행복하게 살게 할 거야. 그러면서 남편은 본인의 명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진짜 남편의 이름 옆에는 대표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러면서 저한테 다시 합쳐서 살자고 했어요. 강남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를 이미 얻었다고 몸만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딸한테도 잘 자라주어 고맙다고 같은 아파트에서 살자고 했습니다. 딸과 사이는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굳게 굳었습니다. 아들, 너무 고생 많았다. 그런데 내가 오늘 너무 듣기 힘든 소리를 들었는데 나는 우리 아내에게 못되게 군 사람이면 지원해 줄 수가 없다. 오히려 우리 아내의 돈으로 이사한 이 집을 내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돌려받을 거야.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나요? 저도 우리 엄마가 평생 고생한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모시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장남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얼굴이 새빨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 꿇고 제게 빌기 시작했어요. 식구들의 표정은 다 어리둥절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마침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말했어요. 제 얘기가 끝나자 누구보다 장남이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자기가 미쳤었다고 사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뒤로 실제로 딸은 남편에게 많은 유산을 받았어요. 그리고 장남 부부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장남은 며느리가 저한테 그런 짓을 했다는 것에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하고 더는 못 살겠다고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며느리는 본인이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가족 중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실제로 남편과 다시 합쳐 살고 있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인데 다들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남은 인생 남편과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전에 한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어떻게들 잘 좀 해보지, 왜 저 지경까지 갔을까 싶기도 했어요. 돌아보니 이게 얼마나 철이 없고 교만하며 사려 없는 소리였는지 알겠더군요.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고, 혼자 하는 일도 잘 안 되는데 하물며 둘이서 하는 일이 그렇게 쉽겠나요? 정말 철모르는 한심한 생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도 공짜로 철들어 알게 된 건 아니고 제가 직접 피 흘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깨닫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CC로서 대학 때 내내 연애를 해왔고 당연한 순리인 마냥 결혼해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우리 둘 사이에는 아들 하나가 있고 그럭저럭 별일 없이 잘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냥 물 흐르듯 지나온 건 아니고 그 사이에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긴 했지만 둘 다 나이가 곧 60을 바라볼 즈음까지 큰 탈은 없었다는 거죠. 남들 다 겪는 시집살이 저도 있었고 부부간 성격이 안 맞아서 싸우다가 맞게 되는 이혼 위기도 아주 평범하게 겪었어요. 아들 낳아서 키우는 동안에도 어디 다치고 부러지고 사고치고 하는 걸 쫓아다니면서 수습하고 다니고 아주 바빴고요. 그때 우울증도 오고 많이 힘들었지만 어찌어찌 겨우 버티고 또 버티면서 아들 중학생 무렵에 이르게 되어 저도 사회로 나왔답니다. 그때 처음으로 마셨던 자판기 커피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들도 사랑하고 내 가정도 소중하지만 내 자신을 오래도록 돌보지 못했다는 게 너무 체감되고 새삼스럽더라고요. 물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들이 학교 잘 다녀오고 학원은 갔는지, 나 없는 사이 밥은 잘 챙겨 먹고 아픈 데는 없는지 등등 챙기고 집에 오면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집안 꼴을 보며 더 힘들긴 했어요. 그래도 집에만 있으면서 혼자 멀뚱하니 늘 그 안에만 갇혀 있는 것보다는 낫더라고요. 이런 저의 마음을 남편이 조금이라도 알아주었다면 조금이나마 나았을 텐데 자기도 힘들고 풀어야 한다면서 늘 밖으로 도는 모습들을 보니까 진짜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다행이라면 다행인 건지 저는 그런 모습에 대해 빠르게 포기가 되더라고요. 일주일에 일찍 들어오는 날이 이틀이나 될까 말까 한 상태로 매일 늦는 남편을 보며 제가 살기 위해서 덜 관심을 가지고 아들에게만 집중을 했거든요. 결혼한 이래 아들을 낳고 난 뒤 거의 수년간을 저렇게 가정 밖으로 돌고 있으니 다시 잡아들이기도 귀찮았고 거기서 뭔 일을 치고 다니건 간에 지가 알아서 살겠지 싶은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다만 내가 거기 껴서 뭔가 수습을 해야 할 일만 치지 말아라 하면서 점점 정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대로 아들은 계속 자라가고 시간이 한참 지나 이런 관계로도 결혼이 유지가 되긴 했더라고요. 저 무렵의 기억들이 엊그제 같은데 아들이 벌써 20대 후반이 되었고 사회 초년생이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러니 남편이나 저나 곧 60을 바라보는 참 실감 안 나는 나이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별일 없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가정을 유지하다가 아들이 독립이건 장가건 뭐든 해서 나갈 것이고 우리 부부는 둘이 이렇게 계속 살아가겠구나 싶더군요. 그게 좋은 일인지 아니면 순리에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좀 지루한 노후가 될 건지 가끔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요. 하필 그런 고민들을 그냥 스쳐가듯 어쩌다가 받아서 하고 있던 그 무렵에 참 기가 막힌 사건이 터지게 되었어요. 뭘 알고 터진 건지 아니면 터질 게 이제서야 터져버린 건지 잘 구분은 안 되지만 말이에요. 이것도 제가 알게 된 사실이었으면 즉각 어찌 반응을 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덮어두었을지 아니면 다 홀랑 뒤집어서 따졌을지도 모르겠지만 타인을 통해 전해 듣게 되니까 그냥 덮고 가기는 힘들겠더라고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을 통해서 듣게 된 얘기라서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엄마로 보일 수는 없었어요. 이때 충격이 나름 좀 컸는지 저도 괜한 말이 길어지긴 했는데 아무튼 결론은 남편이 꽤 오랜 시간 동안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뭐 가능성이 없는 얘기도 아니었고 어쩌면 저도 몇 번은 눈치챘을 수도 있을 법도 했지만 제가 워낙 남편에게 관심 없고 그냥 내버려둬서 제 눈에 안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이걸 아들이 어떻게 알게 된 거냐면 제 아빠가 핸드폰이 뭐가 고장났는지 잘 안 된다. 카톡이고 뭐고 작동이 잘 안 됐는데 이거 지우고 다시 해야 하냐 하면서 물어봤나 봐요. 아들도 썩 자기 아빠랑 친하게 지내는 타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릴 때 같이 목욕도 하고 축구도 다니고 부자간의 연대감은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별 생각 없이 아빠 핸드폰을 받아서는 쓱쓱 만져가면서 봐주던 중 카톡 대화 목록을 보다가 좀 이상하다 싶었나 봐요. 지 딴에는 그래도 그게 엄마인 줄 알고 대화창을 열어봤는데 웬 낯선 얼굴을 한 프로필 사진의 여자였다더군요. 거기서 아빠가 늘어대는 말들을 보고 곧 30이 다 되어가는 아들 녀석이 꽤 충격을 받았나 봐요, 글쎄. 아들이 처음에는 조용히 아빠랑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차마 아빠랑 같이 얼굴을 마주하고 말할 자신이 없었나 보더군요. 그걸 그냥 찍어서 가지고 있다가 뭔가 할 의욕이 도저히 들지 않아서 한창 고민하던 중에 저에게 털어놓은 겁니다. 아들이 찍어서 저에게 보내준 카톡 대화 내역을 보니까 진짜 가관도 아니더군요. 남편이 만나고 있는 그 여자는 대략 나이가 40대 같던데 이혼을 한 건지 미혼인 건지 아무튼 가정이 있는 여자 같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그 여자한테 이쁜이라고 부르면서 너밖에 없다는 둥, 우리 와이프는 걱정일랑 말라는 둥의 소리들을 줄줄 늘어놓고 있더라고요. 저라고 뭐 남편에게 애정이 있어서 살고 있겠냐마는 굳이 저런 말을 늘어놓으면서 딴 여자한테 애정을 갈구하는 모양새가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내가 이런 걸 남편이라고 데리고 살고 있구나 싶어서 억장이 받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정이 안 가고 그냥저냥 애 때문에 같이 살고 있는 인간인데 그거 말고도 또 실망할 만한 거리가 있었다니 진짜 허탈하고 기가 막힐 뿐이었어요. 마치 지하 1층을 상상했는데 지하 6층이 있는 걸 알게 된 기분이랄까요? 저도 저지만 아들이 너무 기막혀하고 한동안 자기 나가 있고 싶다며 아빠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기엔 제 엄마 혼자만 또 아빠랑 남아있게 되니 그것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말이죠. 결국 그날 남편을 호출해서 집으로 불러들였고 아들은 나가 있으라 하고 둘이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 이 인간이 진짜 보통 시궁창으로 썩은 게 아니었더군요. 같이 사는 내내 조금이라도 거슬리고 할 때마다 더 뒤집고 진작에 피를 봤어야 했던 걸까요? 너 바람 피우고 다니는 거, 그 여자랑 몇 년 된 거 네 아들이 알고 말해줬다. 어쩔 거냐는 제 말에 대응을 참 기가 막히게 하더군요. 하여간 경민이 그 자식은 야, 그건 내가 알아서 경민이한테 설명할 테니까 놔두고 뭐 어쩌라고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게? 야,
이 나이 돼서 뭘 피곤하게 이혼을 하고 앉아있냐? 넌 너대로 그냥 살아. 억울하면 너도 바람 피우던가. 나 그냥 싹 다 모른 척 해줄 테니까 너도 애인 하나 만나면서 위로받고 그래. 내가 뭐 월급을 안 갖다 주냐, 집안 행사에 참석을 안 하냐. 이 정도면 남편으로서 역할 하고 있잖아. 피곤하게 살지 말자 진짜. 이 말도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인데 평소 얼마나 저를 못같이 봤으면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뭐라는 줄 아시나요? 진짜 옆에 있던 냄비를 들어서 던져버리고 싶더군요. 에휴, 근데 뭐 누가 너랑 바람을 피워주긴 하겠나 싶네. 내가 쓸데없는 말을 했다야. 다른 놈 누가 주워가겠어. 그 나이에 할머니가 다 되어가지고 너도 관리 좀 하고 그래. 밖에 나가면 우리 엄마랑 동갑인 줄 알겠다, 야. 아무튼 난 간다. 쓸데없이 일 키우지 말고 조용히 좀 살자, 어?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 인간을 엉망진창으로 무너뜨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한테 이런 무서운 욕구가 올라온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었고, 왜 사람을 미워하는 자체가 큰 일의 시발점이 된다는지 알겠더군요. 이미 저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긁어놓고 상처 준 남편을 생각하니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게 생각이 정상적인 상태로 올라오기가 무섭게 금방 어둡고 무거운 생각들이 저를 찍어내리더군요. 내가 죽냐, 저 인간을 잘못되게 하냐 하면서 온갖 생각에 파묻히게 되었고, 저런 인간 따위 어디서 아주 제대로 잘못되어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하며 우울의 늪에 빠져 있었어요. 이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서 그런지 살도 7kg이 빠졌고, 때마침 건강검진을 하려던 무렵인데 약간 신경이 쓰이긴 하더군요. 그런데 정말 심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끼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제가 좀 몸이 안 좋았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척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혹 같은 게 생겼다며 제거를 필히 해야 한다는 말에 너무 놀랐고, 아들도 이 소식을 듣고 와서는 그저 말없이 이만 갈더군요. 굳이 제 아빠와 옥신각신했던 이야기를 해주고 싶진 않아서 입을 꾹 닫고 있었지만, 그냥 그쯤에 제 행색이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은 많은 것에 환멸을 느낀 것 같았어요. 그저 자기 눈에 자기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안 되어 보이니 참고 있을 뿐, 아들도 너무 괴로워 보여 마음이 좋지 않더군요. 그때 혹 제거 수술을 하고 좀 쉬어야 했기에 직장에도 말하고 갑작스레 며칠 쉬게 되었어요. 그나마 아주 크게 심한 상황은 아니었기에 지난이 좀 회복이 되어서 다시 직장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한편으론 육체적으로 좀 고생을 해서 그런지 절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던 부분에 더 깊이 생각지 못하고 잠깐 잊을 수 있어서 좀 낫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그럭저럭 지내고 있는데, 친하게 지내던 직원들이나 기존에 계시던 부장님도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아진 거냐고 묻더라고요. 다들 걱정해 주어서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정말 몇십 년을 같이 산 남편보다 여기 사람들이 훨씬 낫다 싶어 좀 서글프기도 했어요. 얼마간은 아들이 차로 저를 데리러 왔었는데 일이 갑자기 바빠져서 못 오게 되는 바람에 그냥 저는 평소대로 지하철을 타고 퇴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장님이 몸 그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콩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을 타고 밀려서 집을 가냐며 남편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말에 다시 가슴 언저리가 좀 욱신거리긴 했지만 그냥 그 사람도 바쁘다고 제가 알아서 간다고 했는데요. 그럼 근처 정류장까지만 태워줄 테니 그 뒤론 알아서 걸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저도 이때 아직 좀 불편할 때라 마냥 마다할 수는 없어서 태워주시기에 같이 타고 왔어요.
아무래도 아들과 같이 올 때보다는 좀 어색하고 어렵긴 했지만 평소대로 일 얘기를 하면서 오니까 어쨌든 몸은 좀 편하더군요. 부장님은 저랑 비슷한 또래인지라 그나마 세대적으로 말이 좀 통하기도 했는데 한편으론 약간 조심스러운 게 몇 년 전에 이혼을 하셔서 가정과 관련된 화제는 좀 꺼내기가 그랬어요. 그런데 저도 썩 화목한 가정은 아니다 보니 그쪽에 관해선 어차피 딱히 할 얘기도 없고 그냥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얼마간 계속 같이 퇴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소소하게 말도 하게 되고 그 시간이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다시 아들이 데리러 온다는 것을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실제로 좀 나아졌기 때문에 저는 원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부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그에 대한 답을 듣고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약간이 아니라 아주 많이 말입니다. 미영 씨, 내가 계속 태워다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부담스러운가? 나도 그쪽에 어머니가 사시거든. 미영 씨 태워다 주는 김에 어머니 얼굴도 보고 하니까 겸사겸사 좋더라고.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말이야. 같은 방향이니까 나쁠 거 없지 않아? 아, 그런데 아무래도 남편에게 실례겠지?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알 것도 같고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왜 이 앞의 얘기들보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제 마음을 요동치게 했던 걸까요? 남편에게 신뢰가 될 것 같다는 그 말에 온몸이 강하게 거부하는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마 제가 남편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거의 발작을 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여서 그랬기도 했지만 저랑 그날리로 싸워놓고 거의 발길을 끈다시피 한 남편의 존재가 새삼 뜨겁고 매운 고춘물 마냥 떠올라서 가슴이 쓰렸어요. 그래서 저는 딱히 남편을 신경 쓸 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때 정신이 나갔던 건지 왜 부장님한테 제 얘기를 거진 다 해버렸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한테도 하고 싶지 않은 얘기였는데 지금 솔직히 속이 뒤집어지고 미칠 것 같다. 남편이랑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당장 뭘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다며 말을 했어요. 이미 울 만큼 다 울고 남은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도 복장이 터지는 얘기라 그런지 또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줄줄 흘러나오더군요. 부장님은 한참을 말없이 들으시더니 그런 일이 있었던 거냐고 그냥 혼자 중얼중얼 읊조리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훅 들어오는 이야기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이 상황에 할 만한 얘기인 건지 잘 모르겠고 말이에요. 이때 저도 완전히 넋이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던 탓이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축약해서 말해보자면 부장님 본인이 저에게 이전부터 사적으로 감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타이밍에 말해서 미안하긴 한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참고 있기가 힘들다면서 말입니다. 본인 부인이 온 집안을 휘두르고 애들도 두고 나가버려서 지쳐있던 차에 늘 가정을 챙기면서 아들을 살뜰히 챙기는 제 모습을 보고 본인도 저런 부인을 얻었더라면 지금쯤 인생이 달랐을까 하며 생각이 많으셨다더군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져서 몇 번이나 생각을 바꾸고 다르게 노력도 해오셨고 그래서 명절 때마다 우리 가족 모두를 챙기는 선물도 같이 주시곤 하셨나 봐요.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라고 하면서 같은 부서 직원들 모두를 챙겨주시기도 했고요. 이렇게 전혀 상상도 못했던 관점의 이야기를 갑자기 듣게 되니 좀 당황스러워서 그냥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는데 부장님은 제가 남편에게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그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참 마음이 복잡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부장님 얘기를 들은 이래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아무튼 이날은 나름의 혹을 떼려고 했던 얘기에서 왠지 혹을 더 달고 돌아온 듯한 상황이 되어 좀 머리가 아픈 상태로 집에 돌아왔어요. 부장님이 나에게 마음이 있었고 그걸 눌려왔었다니. 대체 그게 언제 어디서부터의 시점인 건지 그 생각이 자꾸 머리를 어지럽게 하더군요. 그러면서 약간 소름이 돋는 것이 남편도 이런 식으로 타인과 엮이면서 감정을 교류하다가 저런 상태까지 간 게 아닌가 싶었어요. 내가 미쳤지 싶어 얼굴을 몇 번이나 때렸는데 그러는 와중에 아들이 저에게 보내줬던 남편의 카톡 대화 내용들이 다시금 떠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끔찍하고 혐오스러워서 그냥 묻어두었던 그 내용을 입술을 깨물어가며 다시금 열어서 보았어요. 당시엔 제대로 읽기도 겁나서 건너뛰어가며 읽었는데 다시 정신 차리고 정독하며 읽으니까 참 어지간히 저를 애 낳고 살림해주는 기계 취급하면서 멋대로 써놨더군요. 얼굴 주름도 자글자글해서 할머니를 데리고 산다는 둥, 그러면서 우리 이쁜이는 왜 오빠를 두고 불안해하냐는 둥 하면서 그 상간녀를 달래기 위한 용도인 건지 진심인 건지 저를 아주 난도질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다시 불끈불끈 화가 솟아오르면서 또 배 언저리가 찌릿하게 아파오더라고요. 이때 참 대비되듯 스쳐가는 게 남편 눈에 저는 이렇게 초라하고 다 늙어버리고 볼 것 없는 여자로 취급받고 있지만 그날 새롭게 들은 충격적인 소식으로는 저를 그런 눈으로 보지 않고 다른 이미지의 여자로 보고 있는 시선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부장님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참을 생각하다 보니 내가 앞으로 이 인간이랑 이혼 안 하고 정말 이렇게 이 인간 말에 맞게 다 늙어 빠진 할머니 마냥 부부라는 틀 아래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걸 다 깨부숴버리고 다른 곳으로 나가야 하는 건가? 이쪽으로 생각의 문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나에게 아픔을 주고 학대만 해대는 사람, 그리고 나를 애틋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 사실 똑같이 사람이고 남자인 그 인간으로 인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얻었지만 그런 저를 위로해주고 달리 보게 해준 것도 같은 남자이자 인간인 사람의 시선이 있었으니까요. 한편으로 내가 지금 너무 지쳐서 완전히 판단이 안 되는 상태인 것 같기도 했지만 아무튼 남편이라는 굴레가 정말 혐오스럽고 토할 것 같이 느껴졌어요. 밖에서나 안에서나 자기 부인이 나를 저 모양 취급하며 살아가고 인간을 내가 혼자서 바보같이 혹이나 떠안고 수술까지 해가면서 참아내고 있으니 어쩌면 내 입지는 내가 만드는 거구나 싶어서 막 욕지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어찌 보면, 아니 사실 변명의 여지 없이 명백히 이건 저도 엄연히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 나에게 고백을 해온 사람에게 흔들리는 것이니 이 또한 불륜이며 상관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과 똑같다고 해도 저는 남편이 하자는 선택에 이끌려 같은 라운드에 있고 싶진 않더라고요. 부장님의 마음에 응하건 안 하건 간에 상관없이 저는 이혼을 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어요. 부장님이야 뭐 어디까지나 차후의 일이고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 중 한 3분의 1 정도 동기를 주셨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날부터 며칠을 밤새 고민하고 붓고 다크서클이 심히 내려온 얼굴로 출퇴근을 하면서 그 사이 알아볼 것들을 다 알아봤고 저는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한테 시덥지 않은 대꾸를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입을 막더군요. 말로는 무슨 어머니가 요즘 아프시다는 둥, 자기도 그 여자랑 헤어지려고 한다는 둥 웃기지도 않는 소리를 새삼 해대길래 이게 어디서 나를 갖고 더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잔머리를 쓰나 싶어서 이가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크게 일을 질렀어요. 저에게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 있을 뿐 제 앞으로의 계획 안에 남편이란 존재는 없어야 하니까요.
나 남자 생겼어. 그러니까 당신 좋은 말 할 때 이혼하고 꺼져. 알았어? 난 너처럼 바람피면서 결혼은 유치하고 그딴 생활 안 해. 아니, 못해. 누구 좋으라고. 너도 그 이쁜이한테 돈이나 실컷 갖다 바치고 네 엄마랑 너 늙었을 때 보살펴달라고 해. 그 어린애가 너 같은 놈 똥 치워가면서 잘도 데리고 살겠다. 그치? 저도 어쩌다가 이렇게 도끼 어리고 험한 말들이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건지. 하지만 세상 문제 없이 잘만 살던 내가 자궁에 혹까지 생기고 위험까지 앓고 쓰러져 있던 생각을 하니, 그리고 이 인간이 나에게 짓거려댔던 말들 때문에 기절하듯 누워있던 날들을 생각하니까 제어가 안 되었어요. 남편은 어이가 없는지 처음에는 뭐라도 얻어맞은 양 저를 보고 있더니 다시 눈을 막 깜빡거려가면서 거칠게 묻더군요. 어떤 놈이냐며 지가 좀 봐야겠다며 말이에요. 니깎게 무슨 남자가 있냐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여기까진 안 가려고 했는데 정말 피를 보게 만들더라고요. 누구냐고? 너 알잖아. 우리 회사 부장님. 몇 번 오며 가며 봐서 알 거 아니야. 나보고 어쩌다 너 같은 남편을 만나서 그러고 사냐던데? 나 너 같은 만년 쥐꼬리 월급 주는 인간이랑 안 살아. 누가 주워가냐고 그렇게 굴려대더니 누구 건 주워가면 된 거 아니야? 됐고 당장 이혼해. 가서 그 이쁜 인간 머시기한테 위로나 받고 틀니 껴도 열심히 사랑해달라고 구걸이나 해봐 어디. 남편은 본인도 안면이 있는 사람을 제가 언급해가면서 말하니까 이게 진짜 마냥 거짓말 같진 않았고, 실제로 제가 뭐 딱히 살면서 거짓말한 적도 없으니 내내 황당한 얼굴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는 뒤늦게 분노해가지곤 회사에서 불륜이네 뭐네 하고 고소를 하고 어쩌고 하는 걸 제가 하려면 해보라고 했어요. 나는 네가 바람피운 증거를 갖고 있는데 넌 뭘 갖고 있냐면서. 뭘 하건 간에 유책 배우자는 너니까 어디 허공에 대고 고소할 거면 해보라고 했고요. 여기까지 말을 하는데 진짜 어찌나 숨이 차고 흥분돼서 막 감정 제어가 안 되던지. 생각하고 터뜨리고 원망하고 던지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나마 추슬러서 이 정도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부장님이랑 그 이후로 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고백을 듣고 난 뒤 서로 어정쩡하게 마주치고 스쳐가는 정도이긴 하지만 그렇게 저를 개무시해대던 남편에게 제대로 먹이고는 싶었기에 얘기를 한 거예요. 이혼할 땐 하더라도 몇십 년을 같이 살고 지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먹이고 살아온 나를 한 여자라는 개체로서 깡그리 무시하고 짓밟았던 것을 아주 피가 철철 나도록 되갚아주고 싶었어요. 뭐 이 정도로 사실 복수도 뭣도 아니긴 하지만 그냥 전 저렇게 쏟아내고 먹인 것으로 좀 속을 달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참 되게 소심하고 허수아비 같은 복수이기도 한데 남편 입장에선 그게 그렇지만도 않았던 것 같아요. 지 딴은 마치 집에 있는 오래된 가구 마냥 헌짝 취급했던 마누라가 밖에서 지보다 돈도 많이 버는 또래 남자로부터 여자 취급을 받는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었나 봅니다. 그렇게 애간장이 녹듯 구애하고 어르고 달래대던 이쁜 인간 머시기는 내팽겨치고 저한테 그렇게 난리치면서 집착을 해야 되는데 더 감당하기도 싫고 진저리가 나서 아들과 짐을 정리해서 일단 나와 있는 상태예요. 아들에게 대강 상황 얘기를 해주었더니 처음에는 황당해하고 기가 막혀하면서 뭐 그런 일이 있었냐고 하더니 자기는 엄마가 엄마 생을 사는 거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고 있지만 부장님은 이후로 자기가 부담스럽게 해서 미안하다며 어떻게 얼굴을 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진심이라면서
카톡을 길게 남기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도 그다지 나쁘지 않은 쪽으로 당혹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당분간은 남편과 이혼하는 데에 집중해야 할 것 같아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아무튼 하루라도 빨리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싶고 새로운 인연이 있어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좋으니 그저 좀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요.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늦은 것 같기도 하면서 인생에 늦은 건 없다고 새삼스럽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 마음처럼 얄팍하고 치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을 보면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 고만고만하게 같이 평범했다가 한 명이 시집을 엄청 잘 가서 완전히 여왕님 대접받으면서 사니까 다른 한쪽이 시기 질투로 어쩔 줄 몰라 하던 케이스가 있었고요. 학창시절 포함해 거의 20년 지기 사이인데 한쪽이 집에 우환이 생겨서 좀 안 좋아지니까 다른 한 명이 위로해주는 척 엄청 하는데 은근히 반기는 것도 봤고요. 그게 나보다 못한 상대를 바라보며 갖는 우월 심리라나 그러던데요. 저는 이런 경우들을 보고 들으면서 살아도 그게 제 이야기로 적용될 줄은 정말 상상조차 못했었네요. 저 혼자 열불 터지고 있으려니 생각할수록 짜증만 늘어서 사연으로 내놓아 봅니다. 저는 30대 중후반으로 접어든 주부입니다. 남편이랑은 1살 차이고 제가 적은 쪽이에요. 연애 기간은 2년이었는데 알고 지낸 기간을 다 포함하면 10년이었죠. 지인 중에 빠른 년생이 몇 명 있어서 족보가 꼬이는 바람에 남편이랑은 알고 지낸 초반부터 그냥 야야거리면서 반말을 했었고 계속 동갑 친구 마냥 지내왔고요. 시댁은 경제력이 그냥 보통 수준인 집안입니다. 특이점은 시부모가 이혼했다는 사실 정도가 있네요. 전에 듣기로는 시부가 바람이 났다나 시모가 의부증이 있었다나 그런 이유로 오래 싸우다가 결국 이혼까지 갔다는 것 같았어요. 이건 사귀기 전에 친구로서 들었던 이야기였고 나중에도 진위 여부는 따져보지 못했어요. 집안에서 워낙 기피하는 주제더라고요. 이혼 가정의 경제 수준도 내세울 것 없지만 별로 개의치는 않았어요. 꽤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무엇보다 저희 친정이 좀 사는 편이었거든요. 어디 가서 금수저 운운은 못해도 물려받을 재산은 있는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친정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시댁에서는 애들끼리 나이 터울 커지면 안 좋다고 빨리 둘째를 가지라고 전부터 성화였어요. 여기서 시댁이라 하면 당연히 시모를 지칭하는 거고요. 제 추측으로는 시누이의 의견도 살짝 첨가되었네요. 요즘에는 나이 40에도 아이 낳는 일이 더 이상 이상하거나 특별하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딱히 노산에 대한 걱정도 크지 않은 데다가 임신했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해서 진짜 과장 안 하고 7개월 정도를 일상생활을 아예 못했었어요. 사람이 구역질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힘든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시 임신이란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에도 거부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둘째 가지란 잔소리를 못 들은 척 무시했더니 은근히 그때부터 시모가 저한테 약간의 불만이 있는 듯한 눈치더라고요. 이게 뭐 티가 나고 특별한 게 있다기보단 같이 있을 때 틈틈이 느껴지는 쎄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괜한 타이밍에 한숨 쉬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살짝 비꼬듯이 받아치고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공주님한테는 부탁하는 것도 조심스럽다는 멘트는 또 왜 그렇게 자주 하시는지.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저도 뭐라고 티를 낼 수가 없으니까 불편한 공기를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시댁이랑 집도 가까운데 괜히 나쁜 관계 만들어서 좋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참고로 친정과도 저희 집이 멀지 않았습니다. 친정집이 좀 더 비싼 동네였고요. 저희 집은 그 생활권에서 너무 멀지 않은 위치였고 여기서 조금 더 멀어지면 시댁이었어요. 양쪽 집안 간의 교류가 잦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모가 저희 부모님만 보면 알랑방구를 뀌듯이 간드러지는 소리를 자주 해서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곤 했거든요. 제 남동생은 저희 집에 딱 2번만 왔었네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라 저희 엄마 심부름으로요. 이렇듯 사는 동네는 전부 가까운데 그에 비해 가깝지는 않게 지내왔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알게 모르게 친정과 시댁 사이에는 경제력에 따른 벽이 있었나 봐요. 그 벽이 허물어지는 사건은 정말 갑작스럽게도 닥쳐왔어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분노와 허탈감으로 막 비명을 질렀었네요. 제 남동생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4년제 대학 나와서 자기 수준에 맞는 직장 들어가 착실하게 월급 받고 자기 생활 꾸리는 그런 평범한 사회인이요. 그런데 얘가 저희 집안 돈을 말아먹고 빚까지 지게 만들었습니다. 남일로만 생각되었던 비트코인 사태가 저희 가족에게도 휘몰아친 것이었어요. 저는 코인이든 주식이든 이런 거 일절 관심 없거든요. 그래서 더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대체 그게 뭔데 있는 돈을 잃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빚을 내게 만드나요? 제가 진짜 화가 주체가 안 돼서 성인이 된 이후로 처음 남동생한테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남동생이 하는 말이 남들은 이거에서 몇 억, 몇십억도 번다기에 자기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질렀다는 겁니다. 그게 변명이 되내면서 제가 막 욕을 해댔지만 속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갔어요. 그때 남동생은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멋지게 인생 2막을 열고 싶었던 거겠죠. 상황이 그렇게 된 마당에 결혼은 무슨. 당연히 금방 둘은 헤어졌습니다. 저희 아빠가 폐암 때문에 수술을 3번이나 받은 전적이 있으신 분이에요. 젊을 적부터 일에 몰두하느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고 담배도 많이 피셔서 병을 얻으시고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신 건데 저희 식구들은 그거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 과정들로 인해 저희 집이 금전적인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단 거를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안의 돈은 다 사라졌고 갑자기 크게 신경 쓸 일이 생기니까 컨디션이 확 저하된 아빠를 보며 남동생한테 적대감이 말도 못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남동생이 까딱하면 한강물에 뛰어들 기세라 계속 비난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가장 괴로운 건 본인일 테니까요. 어릴 때 죽도록 싸웠지만 그래도 남매 간의 우애는 좋았습니다. 싸우는 것도 애정에 기반한 것이었죠. 이런 남동생이라서 더 속이 쓰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건너 지인이 일감을 줘서 교정교열하는 업무를 재택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 같으면 이런 건 푼돈이라 느껴져서 차라리 안 하는 게 이득이라 생각했었을 텐데 이제는 한 푼도 소중했기에 입장이 많이 달라져 있었죠. 그리고 처음엔 몰랐는데 저희 엄마가 일을 나가셨어요. 자꾸 허리가 아프다 하시고 다리에 멍도 들어있길래 물어봤더니 구내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셨더군요. 들어보니까 심지어 거기서 텃세를 부리고 있었어요. 설거지도 엄마한테 힘든 파트를 주고 식자재 옮기는 일까지 도맡아 했고요. 생전 일을 안 해본 엄마가 갑자기 그런 일을 견딜 수 있을 리가요. 몸살까지 앓고 구내 식당은 그만두셨고요. 제가 힘들게 일을 다니지 말라고 하니까 저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돈도 돈이거니와 집에 있으면 울적해서 그래. 내가 나가서 돈 되는 뭐라도 해야 이 속의 갑갑함이 풀리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서 못 견디겠다 하셨어요. 그만큼 남동생 일로 받으신 정신적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저희 남동생은 직장에서 계속 추가 근무를 자처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늘렸고 일요일마다 집 근처 카페에서 종일 근무를 했습니다. 친정집이 이렇게 되는 동안 시댁의 반응이 어땠는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남편은 처음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기가 막혀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서 처남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지금 몇이나 되는 줄 아냐고 화를 내더니
진짜 천안 미친 것 같다. 나이 32에 앞뒤 구분도 못하냐 등등. 열받는 건 이해해요. 이런 상황 보면서 화를 안 내면 그게 특이하고 보살인 거죠. 그런데 너무 신랄하게 말하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선 점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 남동생 욕해도 제가 욕한다는 심정이었는데 남편이 돈을 벌고 있으니 차마 입이 안 떨어졌어요. 이래서 경제권을 쥐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할 때 제가 더 많이 들고 왔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다면 이런 순간에 얼마나 초라해졌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이럴 때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함께 고난을 헤쳐나가는 사람이 내 남편은 아니란 느낌을 받았습니다. 친정 빚 때문에 저희 집 처분하자는 소리 나올까봐 예민하게 구는 거 저는 다 보였거든요. 시모는 말할 것도 없었죠. 한순간에 집안 재산 날려먹는 그런 무서운 일이 다 있냐고 호들갑을 떠는 말들 속에는 저희 부모님 안부에 대한 건 전혀 없었죠. 그렇게 큰일을 당한 저희 부모님이 시모는 사돈으로서 전혀 걱정도 안 되셨나 봅니다. 친정이 잘 살 때는 그렇게도 넙죽거리더니 그때 도움받은 건 안중에도 없고 이제 돈이 없다니까 바로 태도 돌변해서 우습게 보려는 시댁이 서운했어요. 하여간 돈 앞에서 안 변하는 사람 없다더니만 세상사 다 그런 거라면서 제가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속상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구내식당에서 크게 데이신 후로 잠시 쉬셨다가 다시 일을 나가셨어요. 하시기 전에 제가 알았다면 말렸을 텐데 그럴 줄로 예상하셨는지 몰래 일을 시작하시고선 나중에 알려주셨죠. 어디서 일을 하시게 됐냐면 바로 김밥집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국이 이렇다 보니 그 김밥집에는 포장 손님 비율이 점점 늘어났는데 그러면서 김밥 싸는 아주머니를 따로 구하게 됐고 엄마가 그 자리에 들어가신 거였어요. 바깥일 안 해오신 분이 또 뭔가를 한다니까 너무 걱정이 됐는데 어머니는 저를 안심시키려고 한 말인지 김밥집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다 너무 괜찮고 수더분해서 근무 환경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서로 욕하고 파벌 만드느라 난장판이었던 구내식당에 비하면 김밥집은 동네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아기자기하게 일하는 느낌이라 훨씬 편하다면서요. 그래도 딸로서 제가 마음이 놓이지가 않고 죄스러웠어요. 만약 저한테 능력이 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해드렸을 텐데 부모님의 재력만 믿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 반성도 하게 됐네요. 김밥집이 친정보다는 저희 집하고 훨씬 가까워서 저도 오며 가며 일부러 슬쩍 보았습니다. 손님 없을 땐 엄마가 앉아 계시고 다른 직원분과 대화도 나누시길래 그런 걸 보면서 조금씩 안심이 되었어요. 엄마는 김밥집 출근을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자전거를 타셨습니다. 유유자적하게 한강이나 가시고 적적할 때 바람이나 쐬는 용도로 타시던 자전거를 출퇴근용으로 쓰시게 됐다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고작 이런 것으로 엄살이냐고 비난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노파심이 드는데요. 순전히 노동의 강도를 따지면 대단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엄마는 평생 바깥일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인데 나이 들어서 갑자기 시간 때우기용이나 봉사활동도 아닌 오로지 생계를 위해 나가신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었어요. 저도 집안일 전담에 아이까지 돌보고 재택으로 일처리하면서 정말 쉴 틈 없이 바빴지만 돈 생각하면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할까 고민이 되었죠. 남편이랑 이 부분에 대해 상의를 해봤는데 꽤나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로는 제가 직장을 다니겠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 남동생이 사고쳐서 뒷수습을 하고 있다는 점에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저도 일자리 뭐 있나 찾아보면서 진지하게 고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끼리의 일을 남편이 시모한테 홀랑 말해버린 겁니다. 시모가 저한테 대뜸
저까지 일 다니면 집에서 밥은 누가 하고 아이 유치원 등하원은 누가 맡냐면서 약간 화를 내시길래 제가 생각만 해본 거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씀드렸죠. 아유, 난 또 사부인께서 알바를 하신다길래 너도 뭐 그런 거 하나 싶었지. 그런데 사부인은 무슨 일 하신다니? 그 나이에 써주는 데도 있디? 김밥집이 먼 곳도 아니라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한테 저희 엄마가 알바를 다닌다고 말을 해놨었어요. 정말 만에 하나라도 볼 수도 있으니 미리 밑밥을 깔아놔야겠다 싶었던 거죠. 어디 그냥 작게 조금씩 다닌다고 그렇게만 두루뭉술하게 설명했었는데 그걸 또 그대로 시모한테 알린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그냥 돈 때문에 알바 다닌다고만 들었지 엄마가 어디서 뭘 하시는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들러댔네요. 나이 먹은 사람이 일할 데가 어디 있나 궁금해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자꾸 캐묻는 시모의 의중도 의심스러웠고요. 친정이 그렇게 된 이후로 시모는 안타까워하면서도 이상하게 으스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막말로 표현하자면 꼴 좋다라고 여기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제 기우일 뿐 아니길 바랐습니다. 결혼해서 애도 낳고 집안길이 한통속 된 마당에 어느 한쪽 갓에 기우는 게 뭐가 좋은 일이겠어요. 그런데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게 딱 맞았습니다. 그 속이 그렇게까지 음흉한 줄은 처음 알았네요. 어느 날 시모가 낮에 저 집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들이닥치더니 격양된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혹시 사부인 김밥 사니? 네? 네, 그런가 봐요. 얘는 참,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지 그런가 보다는 뭐니? 세상에, 언제부터 그 구석탱이에서 김밥이나 싸셨대? 아유, 신기해라. 넌 그런 걸 진작 알았으면 나한테 말 좀 해주지. 내가 지나가다 보고 반가워서 인사나 할까 하다가 배려심 발휘해서 그러진 않았다만. 아니, 사부인도 머리 질끈 묶고 앞치마 두르니까 꼬질한 게 거기 다른 아줌마들이랑 비슷하더라. 아유, 처음엔 못 알아볼 뻔했네. 시모가 기어코 저희 엄마를 발견한 모양이었어요. 제발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일은 꼭 일어나던데 그 꼴이었습니다. 본인에 비해선 고상한 귀부인 수준이었던 저희 엄마가 동네 김밥집에서 재료 준비하고 김밥 싸는 모습을 보자 시모는 왠지 신이라도 난 것 같았습니다. 그걸 보고 실망감이 들면서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입이 싼 모자가 서로 내통하는 건 두고 볼 것도 없었죠. 얼마 안 있어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일해보신 적 없다던 장모님이 그런 데서 너무 힘들게 지내시는 것 아니냐면서 말이죠. 아무런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말인 걸 알고 그냥 그러게 말이야 하고 흘려버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진심이 있었다면 말이나마 자기가 장모님 도와드려야겠다거나 처가에 용돈을 드리자고 그랬겠죠. 진심 어린 걱정 한마디는 바라지도 않았건만 시간이 갈수록 되려 사람 속을 긁어댔습니다. 이거 맛이 왜 이래? 아니, 참치를 넣을 거면 많이 넣던가. 김치찌개에 순 김치 맛밖에 안 나네. 언젠가부터 식사 때마다 남편이 자꾸 밥 투정을 해대더라고요. 분명히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말이죠.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입맛에 안 맞는 반찬이 있으면 이것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한다는 식으로 표현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달라졌을까요? 이게 친정집 사태와 연관이 없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김치찌개가 김치 맛이 나지 무슨 맛이 나길 바라는지 황당했네요. 냄비 사이즈가 바뀐 것도 아니고 참치 캔도 똑같은 걸 쓰는데 갑자기 맛이 어쩌고 하면서 괜한 유세를 부리는 꼴에 실소가 나왔습니다. 잘 살던 친정집 수준이 바닥을 쳤다고 이렇게 돌변하는 시댁 종자들의 모습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모가 멀리 사는 신우이랑 통화하는 내용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세상이나 마상이나 김밥이나 말고 있었지 뭐냐? 너도 거기 사거리 가는 골목 안쪽 김밥집 알지? 아, 그래. 거기 오래된 곳. 순전히 안방마님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머슴보다 일을 더 잘하더라. 김밥 열 몇 줄을 갖다가 금세 쓱석거리면서 썰어버리대. 이야, 오만 고상한 척은 다 하더니 일꾼이었더만. 전화벨 소리만큼이나 통화 볼륨도 크게 해놓는 시모인지라 조용한 집안에서는 핸드폰 너머의 신우의 목소리도 조금씩 들렸는데 깔깔 웃으면서 저희 엄마의 처지를 비웃더군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어서 확 엎어버릴까 하다가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했습니다. 이런 걸로 죽자 사자 덤벼들면 일하는 것에서 보람을 찾았다고 말하는 저희 엄마를 정말 우습게 만든 형색이 될까봐 참았어요. 결혼할 때 분명 저희 집안 부유한 거 알고 많은 참고를 했을 텐데 몇 년 만에 이렇게 됐으니 시댁 입장에선 허탈할 것이라고 가늠하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 애썼습니다. 이미 시댁 종자들한테서 진정한 가족의 따윈 바라지 않았으므로 그렇게라도 생각했던 거죠.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더니 계속 지내다 보니까 또 익숙해져서 그런 대로 시간이 흘렀고요. 설 연휴에는 나름 덕담도 오가면서 잘 보냈습니다. 저희 엄마는 김밥집에서 급여를 조금 더 받게 되셨고 남동생은 버는 족족 다 집에 갖다 바쳤어요. 아빠는 식구들 염려에 따라 건강관리에만 애쓰시다가 경력을 살려서 컨설팅 관련 업무를 알아보시게 됐고요. 컨설팅 업체의 외주 일이었는데 아빠가 솔루션을 설계하는 업무를 보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던 마당이라 그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 흐름을 타서 5월 가정의 달이랍시고 다 함께 동네 갈비집으로 모이게 됐던 거였는데요. 일은 바로 이곳에서 터졌습니다. 옛날 같으면 한우집에서 모였을 텐데 상황이 어째 이렇게 됐다면서 시모가 너스레를 떨고 남편은 그런 발언을 듣고도 옆에서 모른 채 하며 고기만 굽고 있을 때부터 저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그간 물러온 것들도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보인다면 제가 폭발할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도 어찌저찌 고기를 다 먹어가고 있는데 막판에 시모가 이런 개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유, 기름 냄새가... 난 어디서 자꾸 이런 냄새가 맡아지나 했네. 저기 사부인, 오늘은 김밥일 쉬는 거 아니었어요? 고순 냄새가 너무 나는데요? 돼지갈비 냄새보다 김밥 참기름 냄새가 더 나네. 아유, 어째 신기하네 정말. 그러셨어요? 코가 정말 좋으신가 봐요. 저는 제 몸이라 그런지 잘 안 맡아지는데 조금 민망하네요. 이게요, 사부인. 냄새란 게 사람 몸에 싹 배서 그럽니다. 특히 머리카락 냄새 배기면 잘 안 빠지니까 관리 잘 하셔요. 시모의 말에 저희 엄마 안색이 조금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때 하필 저희 아이가 말썽을 부려서 달래느라 그쪽에 집중을 못했는데 되새길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갈비집 나와서는 제가 일부러 시모 바래다 드린다고 따로 가겠다 그랬어요. 아이는 남편한테 맡기고 저희 부모님이랑 그쪽 방향으로 알아서 잘 가라고 했고요. 시모가 그 상황에서 눈치 없이 저한테 김밥집 참기름은 다 중국산이라 냄새며 맛이 어떻다고 떠드는데 제가 진짜 더 이상은 못 참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진짜 아니죠. 말씀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됐어요? 얘는 내가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닌데 다짜고짜 화를 내니? 저는 갈비 양념 냄새밖에 안 나던데요. 그리고 만약 김밥 냄새가 맡아졌다고 해도 꼭 그런 식으로 말씀을 굳이 꺼내셔야 했냐고요. 네가 잘 못 맞는 거겠지. 딴 거 먹다가 갑자기 김밥 비린내 맡으면 얼마나 별로인지 아니?
남들은 다 그런 거 역하다 그래. 역겹다고. 저희 엄마를 두고 역겹다는 단어와 겹쳐지는 순간 이성이 날아가는 게 느껴졌네요. 시모가 갈빗집 출입구 자판기에서 뽑은 믹스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 꼬라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솟아오를 지경이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어머님도 이 커피 드시지 마세요. 저도 역겹게 느껴지는 냄새가 있어서요. 어머님 가뜩이나 입냄새 심해서 옆에 있으면 토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드시면 정말 아가리에서 똥내 나니까 참아주세요. 시모가 눈이 땡그레져서는 커피를 길바닥에 휙 부어버리곤 종이컵을 손으로 우그러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 함부로 어른한테 기세를 부리냐며 으름장을 놓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거에 쫄아주는 신용하는 거 질렸거든요. 그래서 단박하게 사실 한 가지를 짚어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저나 친정집에 기 한 번 못 펴시더니 참 많이 변하셨다고 말이죠. 전곡이 찔리니까 창피하긴 했는지 아무 말도 없이 시모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그 후로는 진흙탕이었어요. 시모가 저희 부모님께 연락해서 제가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려울 거라고 얘기한 게 첫 번째였고요. 어이가 없었네요. 아예 저희 친정을 아래로 두고 행동하는 모습에 남아있던 정이 사라지더군요. 절대 사과는 없고 아쉬운 쪽이 숙이는 게 맞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모는 약이 올라서 당장 이혼하라면서 성화를 부렸죠. 이 판국에 이혼 무서워할 제가 아니었습니다. 이혼 유전자 한번 강하네요. 아버님 따라서 그 아들도 이혼남이 되려나 봐요. 유전자의 신비인지 어머님의 노고인지 모르겠어요. 제 말에 시댁이 뒤집어진 게 두 번째였죠. 이 진흙탕 싸움은 그렇게 이혼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시모나 남편이나 시누이나 죄다 똑같았고 그 친척들도 다 한 통속이었기에 치가 떨려서 미련은 없었어요. 다만 저희 부모님을 속상하게 만들어서 죄스러운 마음뿐이었죠. 남동생도 자기가 대역죄인이라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눈물을 보이는데 제가 그럴 필요 없다고 해줬습니다. 네 덕분에 시댁 식구들 지저분한 본성 제대로 알게 됐으니까 죄책감으로 힘들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만약 저를 보면서 너무 냉정하게 상황을 파국으로 끌어간 거 아니냐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제 가족이 더 소중해서요. 시누이가 저한테 전화로 뭐라 따지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언니, 김밥 냄새 하나 가지고 이렇게 커질 일이에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다 떠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러는 건 경우가 아니죠. 손이 사람한테 예의 차리는 건 당연하잖아요.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먼저 사과하면 엄마도 이해하실 거예요. 잘 풀어보세요. 너나 네 인생 잘 사세요. 손이 사람한테 건방지게 어디서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질이야? 제가 쏘아붙이니까 시누이가 얼빠졌는지 아무 말도 못하길래 그냥 전화 끊었습니다. 예전에 명품백 사주던 착한 새언니가 자기한테 그렇게 나오니 당황했나 보더라고요. 저 되게 성질 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다들 성질머리 하나쯤 갖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아주 가만히로 보는 놈들이 나쁜 거죠. 저는 이 일로 남의 불행을 비웃고 기뻐하는 사람들에 대해 약간 혐오감이 생긴 것 같아요. 속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겉으로 드러내는 것에서 인성이 보이더라고요. 이혼하면서 양육권 제가 가져오려고 씨름 중이에요. 저희 집 살 때 거의 다 친정 지원이었으므로 몇 달 신경전을 벌이다가 남편이 사실상 쫓겨났습니다. 이제 저희 친정 식구들이랑 살림 합칠 거예요. 이혼으로 졸지에 저희 친정빚 빨리 갚게 될 것 같네요. 끝이 구질하더라도 남는 것 없이 마무리돼서 시댁과 인연 좀 끊고 싶습니다.